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현대시를 했고 오늘부터는 고전시가를 시작을 하겠어. 원래 계획대로라면 수요일날, 지금이 월요일날 2시인데 수요일날부터 개학을 할 거라 이 수업이 이렇게 찍는 마지막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너희한테 작별 인사도 하고 우리 만나서 잘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사태가 터져가지고 이태원에서 좀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일날 보는 걸로 하고 인사를 할게. 그렇지? 인사를 하고 우리가 개학은 개학이고 마지막까지 수업은 열심히 해야겠지? 자, 오늘은 이제 고전시가에 대해서 잠깐 할 건데 선생님 여기 이제 주저리 써놓은 거 뭐냐면 너희가 이제 고전시가를 공부를 하는데 고전시가를 너희가 가장 힘들어 하거든. 왜 힘들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야기 해주고 싶어서 이제 너희가 고3쯤 됐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12월로 미뤄져가지고 내가 정확히 계산을 못하겠는데 한 200일쯤 남았나? 이제 수능을 봐야 되잖아. 그리고 내가 수능이 관계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이 작품들이 고전시가가 어차피 중간고사 시험범위 들어갈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가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국어의 분야는 대부분이 고전시가다. 그래서 단순히 어렵다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왜 어려운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어려우면 어렵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따져서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이제 어려운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지. 그러려고 약간 오리엔테이션처럼 하고 들어갈게. 어차피 오늘은 EBS 1강까지만 할 거라 어려운 내용은 없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 지금 고전시가가 어려운 이유부터 생각을 해볼까? 고전시가가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지. 여기 표기가 뭘로 되어 있냐? 외계어로 되어 있습니다. 표기가 이게 한국말 한글은 한글인데 한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걸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뭘 할 수 없어?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읽지를 못해. 그래서 난독증이 옵니다. 자아의 분열이 일어나고 난 누군가와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그지? 그래서 뭐가 안 돼?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돼? 너희는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전시가만 나오면 그냥 다 외워야 한다는 심적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 시험 공부할 때도 보면 결국은 그냥 내가 그러기도 했지만 현대어를 다 기억하고 외워야 하는 상황이잖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너희가 고전시가를 공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고전시가 낯선 게 나올 때마다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근데 심적으로는 외우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테니까 너희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왜? 너희는 뇌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 뇌가 작아요. 너희가 알겠지만 그러니까 고전시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쭉 살펴보면 고전시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외계어 때문이에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외계어를 잡으면 고전시가가 좀 쉬워지겠네. 그치? 근데 너네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단어 외우면 영어 공부가 쉬워진다고 하잖아. 다 외울 수 있냐? 똑같아. 고전시가의 시어들도 다 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렵지. 자, 국어 공부를 하는데 단순히 문학작품 지문만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뭐도 신경 써야 된다고? 문제를 신경 써야지. 우리는 정답 맞추려니까. 그러면 이제 고전시가의 문제는 어때? 고전시가의 문제들은 현대시와 거의 똑같습니다. 1번이 표현사의 특징을 물어보고 시어의 문맥적 의미를 물어보든가 단락을 주고 단락의 어떤 역할이나 의미를 물어보든가 그 다음에 보기를 주고 보기를 적용하여 푸는 문제들이 나오죠. 똑같아.
그래서 문제는 어려울 게 없어. 이상할 것도 없고 오히려 고전시가의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문제가. 그럼 주제는 어때? 여러분 현대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시를 다 파악하고 나서도 주제에 대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주제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자의식의 분열, 현대인의 고독, 뭐 이런 것들이 생전 고독이라고 느껴보지 못했는데 매일 쉬는 시간에 둘이 셋이 붙어가지고 시끌시끌하는 것밖에 안 해봤는데 어떻게 고독이라는 게 있겠니? 그지? 느껴보지 못했지.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데 고전 시간은 그런 난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고전 시간이 훨씬 쉬워. 왜 훨씬 쉽다고 이야기하냐? 고전 시간은 주제를 유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형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제 스펙트럼이 짧다는 거지. 넓지 않아. 봐봐.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 뭐 논문에서 논문을 쓴 적은 없지만 고전시가의 한 50% 이상쯤은 자연 예찬에 대한 시야. 자연이 어마어마하고 자연이 너무 이쁘고 그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렇게 자연처럼 되고 싶고 나는 밖에 안 나고 자연 세속에 나가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자연에 머물러서 한정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사랑하는 님에 대한 이야기겠지. 뭐 그립다, 슬프다, 괴롭다. 뭐 과거나 지금이나 사랑은 언제나 인류의 영원한 테마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고전시가의 한 7할 이상, 70~80% 정도는 시조하고 가사야. 근데 시조 가사가 뭐 태생적이고는 고려시대 때 태생이 됐지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조선시대거든. 그럼 조선시대의 사상이 뭐냐 이거지. 문학은 그 당시의 사상을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사상이 유교잖아. 인의의 지, 충, 효 뭐 이런 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뭐겠어? 충과 효입니다. 충과 효. 그 다음에 사설시조로 넘어가면서 이제 서민들의 어떤 마음을 풀어내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해학과 풍자 이것도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배가사, 기행가사, 얘는 좀 산문적인 것들인데 길어진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던가 아니면 계몽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제방매가처럼 누이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창기파랑가처럼 이제 기파랑이를 그리 추모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 이래. 그러면 주제를 머릿속에 너희가 이 정도가 다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주제가 훨씬 더 파악하기 쉬울 거 아니야. 우리는 모든 글을 읽는 이유는 주제 파악하는 건데 주제가 이렇게 유형화되어 있으면 쉬울 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 자, 고전 시간은 주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영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우리가 영어 지문 시험 문제 보면은 별로 길진 않지. 길지 않고 그 다음에 해석된 내용을 보면 국어보다는 훨씬 쉬울 거 아니야. 비문학 원자 데카르트 나온 것보다 영어 지문이 더 쉽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 영어 지문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고. 단어가 샬라샬라 있는데 중간에 이 단어 모르고 이 단어 모르면 너는 해석을 포기하니? 포기하지 않잖아. 대충 눈으로 때려 맞춰가지고 감으로 문제 풀잖아. 비슷해요. 근데 오히려 영어 지문보다 낫지. 왜냐하면 그래도 알아먹는 말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주제가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 중에 하나일 거라 생각을 하면 주제 파악이 훨씬 쉬워질 거니까. 아니 고전 문학을 어려워할 필요 없어. 겁내하지 마. 자, 이거 기억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주제 파악 안에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전체 맥락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지? 자, 방법을 찾아보자. 첫 번째,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시어입니다.
이건 현대시도 마찬가지지. 또 파란색으로 쓰면은 안 보인다고 권민혁이 싫어하니까. 자, 시어 보고 있나? 자, 시어는 뭘 나타내는 수단입니까, 여러분? 시적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상투적이다. 되게 뭐 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지. 그지? 그래서 현대 시인들은 낯설게 하기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표현,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독자로 하여금 뭔가 느끼게 해주려고 해. 그러니까 현대 시는 어렵지. 새로운 표현들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고전 시가는 그따위 거 없습니다. 낯설게 하는 게 뭐야?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사람들이 더 잘 이해를 해요. 그지? 그래서 뭐에 기대? 관습적 상징이 기대는 경우가 허다한 거야. 또 원형적 상징이 기대는 것도 허다한 거지. 자, 원형적 상징 뭐라 그랬어? 밤. 먹는 밤 말고 나이트.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겠어? 무서움, 그지? 공포, 고통, 추위, 이런 부정적 의미가 있고 이미지가 있지. 또 밤은 어때? 죽음의 이미지도 있어. 그지? 좋은 건 뭐가 있을까? 좋은 걸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다. 자, 이런 게 원형적 상징이에요. 그지? 그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이건 세계 어딜 가나 똑같은 이미지라고. 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밤이 추운데, 미국 사람은 밤이 뜨겁냐? 아니잖아. 그지? 똑같아. 어딜 가나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뜨겁고 미국 사람은 차갑냐? 아니잖아. 그게 원형적 상징이야. 그럼 관습적 상징이 뭐였다고? 관습적 상징은 시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우리 문화권에서만 통용되는 이미지는 아닙니다. 자, 대남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 푸르고, 곧고, 항상 변하지 않고, 지지와 절개. 그지? 국화 어때? 국화는 가을에 피는 꽃이지. 언제? 서리를 맞고 그 다음에 피는 꽃이야. 서리는 개추워. 나를 옴추어들게 만들잖아. 근데 그런 시름에 굴하지 않고 핀 꽃이야. 역시 지지와 절개인 거지. 그치? 이런 게 뭔가 관습적 상징이야. 그럼 우리가 시조 세 줄밖에 안 돼. 딸랑 시조 세 줄인데 여기에 갑자기 대나무가 어쩌고저쩌고 국화가 어쩌고저쩌고 앞뒤에 어쩌고저쩌고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이런 시어들 나오면 이 주제가 이거겠구나.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는 많이 외워두고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럴수록 쉬운 시어죠. 이거는 뭐야? 현대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뭐냐면 너희가 문학작품을 왜 공부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능 세대이긴 하지만 그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때는 고2의 문학이 16종인가 그랬거든. 고1은 한 종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야. 16종 교과서에. 엄청 옛날 교과서가 두꺼웠으니까. 그 작품들을 다 공부해두면 좋다. 그래서 뭐 일반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 16종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을 쭉 현대시 100선, 고전시가 100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그걸 설명해주고 공부하게 하고 다 외우게 했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뭐 이런 작품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 뭐 어쩌다 이런 사이비 강사도 되게 많았지. 지금도 그렇게 쏘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 뭐냐면 하이라이트 문학모음집 같은 거 외울 필요가 없어. 왜? 거기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 너희가 이걸 외우는 목적은 거기서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만 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안 나오면 어쩔 거야? 그거는 수능에서 요구하는 너희가 문학 작품 속에서 주제를 파악하고 응용, 추론하는 능력이 있냐를 확인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학 작품을 공부한 이유는 그 안에 담겨있는 주제를 이해해야 돼. 아, 이런 주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아, 이런 표현 방법이 어떻게 주제를 형상화하는 거구나. 어떤 시어가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서 쌓아두는 거야. 그렇게 쌓아두면 생전 처음 보는 작품을 봐도 그것을 활용해서 응용해서 이걸 해석해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려고 문학 작품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그런 작품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필수 작품이라고 하는 정철의 송미인고, 삼이인고, 그지? 그 다음에 규원가, 뭐 이런 것들. 그런 작품들은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해둔다는 말은 그냥 해석을 해본다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해서 이런 작품,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이런 주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 의미 없다라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기억을 해야 돼. 그래야 여기 주제 유형, 아까 앞전에 말했지. 주제 유형들도 다 기억을 하고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낯선 작품을 보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 막말로 이야기를 하자. 너희는 학습량이 적어. 분명히 학습량이 적다. 인재수업 애들 뿐만이 아니야. 인재수업 애들 들어가서 수업 듣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솔직히 너희가 선생님이 지금껏 해오고 일반적으로 갔던 아이들보다 너희는 학습량 자체가 너무 적다. 선생님이 작년 애들 문법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너희 선배들 시킬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라는 거 하는 것도 혹은 이 정도는 했어야 돼 하는 것도 너희는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너희 고현시가 어려운 거야. 그치?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 EBS 수능특강 수능 완성에 나오는 작품들 전부 다 맞지? 시험 범위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알려줄 필수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완벽하게 해두고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자, 갈래를 특징으로 외우는 게 좋아. 현대시는 갈래라는 게 없어. 그렇지? 주지시, 주정시 이런 것들을 갈래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거는 작자의 의도나 주제에 따른 분류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형식 자체가 달라지잖아. 그럼 형식 자체가 달라지는 이유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고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른 그 향유하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 형식적 특성을 좀 기억을 해두면 주제 파악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져. 알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객관식 시험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수능에서 이 표현상 특징 문제, 묻는 문제에서 그 갈래의 형식적 특징을 묻는 건 나오진 않아. 나오진 않지만 그거와 연결지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그치? 내신에서는 이런 걸 낼 거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물론 이 안에도 한시도 있고 언해도 있고 악장도 있고 한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고대가요, 통일신라 이전에 한글이 없던 시기에 구전되던 집단가요, 유리왕의 황조구 같은 서정시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신라 때 유행하던 향가, 불교적 색채를 띠고 있고 대부분. 그 다음에 이도와 형철로 기록되었으며 우리의 기록, 한글이 없어서 한자를 빌려와서 우리만의 형식대로 갖다 쓴 거. 그지? 그래서 4구체, 8구체, 19체 이런 얘기를 했었고 1학년 때 제망매가 할 때 했었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공부하면 돼. 그 다음에 고려가 말 그대로 고려시대 때 그지? 우리가 청산별곡 같은 거 공부를 했었습니다. 1학년 때. 그 다음에 조선시대 넘어와서 가사와 시조. 넘어가면 사설시조까지. 그치? 얘는 훨씬 긴 거, 얘는 짧은 거. 얘는 산문적인 느낌, 얘는 시적인 느낌. 짧게 우측 뛰어 있는 거.
그치? 뭐 그런 것들까지 기억을 좀 해둬야 돼. 기억을 해둬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하기 훨씬 편할 거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 좀 다 기억을 해주는 거야. 필요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알려줄 거고 자료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가 공부만 한다면 선생님이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고전 시간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진짜 한 만큼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문법 고전 시간은 특히 그래.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고 그 말밖에 할 게 없다. 그렇죠? 좀 이따가 1강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